2004년 12월 8일 오후 1시 20분. 이 사건의 기록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5층짜리 건물의 3층 복도,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독약과 먼지가 뒤섞인 공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 습한 바람이 올라왔죠. 복도 끝, 전당포 앞 바닥에 검붉은 것이 번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전당포 안에서 시작된 핏자국은 문지방을 넘어 복도를 가로질러 맞은편 비디오 대여점 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당포 안에는 57세의 주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장돌이 자국, 가슴에 15군데의 칼자국, 맞은편 비디오 대여점 안에는 22살의 종업원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등에 17군데의 칼자국, 비명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대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상가 건물. 두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은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석 달 뒤 범인을 잡았습니다. 2명이었죠.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파일은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안도했습니다. 사건은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년 뒤 교도소 안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무기징역 수가 동료 수감자에게 보낸 편지.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유영철이나 강호순도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재수사가 시작했습니다. 10달이 걸렸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이 하나씩 열렸고 잠들어 있던 이름들이 깨어났습니다. 최종 숫자는 이랬습니다. 10년에 걸친 범행, 7건의 사건, 9명의 사망자, 2명의 부상자. 석촌동의 두 사람은 9명 중 2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왜 추가 범행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느냐는 것. 형량이 더 무거워질 리도, 감형을 받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과시였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시간 속에서 비밀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석촌동 상가 건물 3층. 핏자국이 시작된 그 전당포 안으로, 그리고 그 전당포의 문을 매일 아침 8시에 열었던 한 남자의 하루로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석촌동의 핏자국이 만들어지기 전 그 공간에는 사람의 일상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영식은 57이었습니다. 석촌동 상가 건물 3층에서 전당포를 운영한 지 15년째. 매일 아침 7시 40분에 집을 나서 8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금고 확인이었죠. 다이얼을 돌리고 안의 물건을 점검하고 장부와 대조하는 것. 그 다음은 유리 진열장 닦기. 맡겨진 시계와 반지 위로 형광등 빛이 깨끗하게 떨어지도록 닦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은 건물 1층의 분식집에서 해결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주워 시켰고 반찬을 남기지 않았죠. 오후에는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진열장 뒤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 아내와 저녁을 먹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당포는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꺼운 철문, 이중 잠금 장치. 고영식은 아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15년간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죠. 맞은편 비디오 대여점에는 신재호가 있었습니다. 22살. 대여점에서 일한 지 넉 달째였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12시간 근무. 진열대를 정리하고 반납된 테이프를 되감고 손님에게 영화를 추천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죠. 쉬는 시간이면 매장 안쪽의 작은 모니터에서 영화를 틀어놓고 봤습니다. 그날도 그랬을 겁니다. 주말 자격증 학원에 등록해 놓은 상태였고 학원비는 다음 달 월급에서 낼 계획이었습니다. 신재호의 어머니는 매일 저녁 10시 10분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했느냐고, 밥은 먹었느냐고. 그날도 10시 10분에 전화를 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을 사람은 이미 없었죠. 12월 8일 오후 1시 신재호는 매장 안쪽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복도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비명. 신재호는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22살의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비명 소리를 무시하지 않은 것. 그것이 신재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고영식이 아는 사람에게만 전당포 문을 열었다는 것. 그날 고영식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낯선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물건을 맡긴 적 있는 손님이었죠. 고영식은 그를 알고 있었기에 철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기록을 더 넘겨봐야 합니다. 시계 바늘을 90년대 중반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공사판으로 수사 기록을 덮고 다른 기록을 펼쳐야 합니다. 90년대 중반 전라북도 익산. 이 도시의 외곽에는 크고 작은 공사 현장이 늘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뚫리는 곳마다 전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죠. 하루 품삯을 받아 그날의 술값과 밥값을 해결하는 삶. 오진만과 한병수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그런 공사판이었습니다. 오진만은 당시 49이었습니다. 전과 14범, 절도, 폭행, 사기. 어느 것 하나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죠. 출소할 때마다 찾아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멘트를 나르는 것 정도였거든요. 한병수는 20살 어린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전과 12범, 비슷한 궤적을 걸어온 셈이었죠. 말수가 적고 눈빛이 거칠었다는 것 외에는 주변의 다른 노동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시멘트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필로폰이었습니다. 당시 익산 일대의 일용직 사이에서 필로폰은 드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진만은 오래전부터 투약하고 있었고 한병수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것을 나눠 쓰면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한병수는 오진만을 형이라 불렀고 오진만은 한병수를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같은 고향도 아니었지만 주사기를 공유하는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 오진만의 투약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는 것. 약에 취한 상태에서 초점이 흔들리고 말이 빨라지고 사소한 일에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가진 자들에 대한 적애, 돈에 대한 집착. 한병수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95년 여름. 어느 날 밤. 익산 외곽의 어두운 도로. 오진만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을 때 반응은 늦었습니다. 둔탁한 충격. 도로 위에 누군가 써줬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오진만은 시신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오진만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이후 오진만이 걸어갈 길의 방향은 이 밤에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한병수가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일이 있은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형과 동생, 여전히 같은 주사기, 그리고 한 가지 아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진만이 익산의 밤길에서 사람을 치어 죽이기 전에 이미 어떤 충동이 그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 필로폰이 그 충동에 불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풀어놓은 것인지. 이 질문은 나중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공사판의 하루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멘트 먼지 사이로 웃음소리도 들렸고 품삯을 받아들고 포장마차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남자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방이동입니다. 2004년 10월 8일 밤 11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주택가 3층짜리 빌라의 201호. 좁은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12평 남짓한 거실. 부엌에서는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에 세제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200일 후에는 이모 씨와 그녀의 친구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둘 다 56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이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날 저녁 친구가 놀러 온 것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스 검침원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 있던 사람은 한병수였습니다. 인근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였죠. 한병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배관을 점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손이 싱크대 아래로 향했습니다. 꺼내든 것은 부엌칼이었습니다. 이모 씨의 가슴과 등을 10차례, 김모 씨의 가슴을 8차례,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6장, 장롱에서 현금 40만 원, 손가락에서 반지를 벗겼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값이 고작 50만 원이었던 겁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병수가 혼자서 칼을 든 첫 번째 밤이었다는 것. 형이 보여준 방법을 동생이 따라한 것이었는지, 한병수의 아내도 원래 같은 것이 있었는지, 기록은 그 경계를 명확히 그어주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의 폭력성이 일반적인 강도살인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칼에 찔린 횟수, 상처의 깊이, 범행 후 금품을 챙기는 침착함, 처음 칼을 든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 선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2004년의 서울은 이미 연쇄살인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유영철의 21명, 정남규의 범행, 방이동의 두 주부는 그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2달 뒤 12월 8일 석촌동 상가 건물 3층. 전당포 내부는 좁았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유리 진열장이 3면을 둘러싸고 있었고 안쪽에 작은 사무 공간이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금반지와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는 없었고 오래된 가구와 종이, 서류의 눅눅한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진만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고영식은 오진만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차례 물건을 맡긴 적이 있었으니까요. 할 이야기가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제2장에서 적었던 그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고영식은 아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털리지 않았던 전당포. 그 철문을 연 것은 신뢰였습니다. 오진만이 내실로 들어선 순간 장도리가 고영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좁은 전당포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영식은 피를 흘리며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오진만은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15차례. 밖에서 망을 보던 한병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맞은편 비디오 대여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신재호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죠. 복도에서 마주한 것은 피 묻은 칼을 든 한병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재호는 몸을 돌려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병수가 뒤따랐습니다. 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등을 17차례. 학원비는 다음 달 월급에서 낼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을 살폈습니다. 다시 올라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쇼핑백에 담고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낮에 상가 건물에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수서경찰서 강력반 형사 박성수가 석촌동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3층 복도의 핏자국을 따라 걸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전당포에서 비디오 대여점까지 이어진 자국의 길이, 장도리의 남은 모발의 위치, 칼자국의 각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현장은 그 자체로 진술이었습니다.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전당포가 표적이었다는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왔다는 점, 신재호는 우발적 피해자라는 점, 강도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 특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가 입구 감시 카메라에 두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지만 유력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달이 흘렀습니다. 박성수의 수첩에는
밑줄과 물음표가 쌓여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었습니다. 석촌동 현장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퇴근하지 않는 날이 늘었죠. 식사를 거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의 강도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웨딩숍,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손님을 가장에 들어간 뒤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는 수법이었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석 달간 16차례, 6천만 원 상당. 수서경찰서는 이 연쇄의 강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석촌동 살인과 연쇄의 강도를 같은 범인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여기서 잘못된 방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쇄 강도 피해 병원 중 한 곳에 직원이 수상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범행 당일 병원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인물이었죠. 수사관들은 이 남자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행적을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대조했죠. 결국 그 남자는 인근에서 일하는 간판 설치 기사였습니다. 범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진짜 단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정형외과에서 가져간 물건 중에 수표가 있었는데 그 수표가 사용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수표의 흔적은 대구로 이어졌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새벽 0시 30분 대구 중구 향촌동의 허름한 여인 수갑. 수사관들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후줄근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글라스에 바바리 코트, 커다란 여행 가방, 출장을 다녀오는 사업가 같은 행색이었죠. 오진만이었습니다. 선글라스와 코트는 강도를 친 성형외과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오진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병수의 검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접선은 공중전화나 특정 다방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추적할 통신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잡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석촌동 전당포 살인과 연쇄 강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서류의 결제 도장이 찍혔고 파일은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남자가 석촌동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16차례의 강도와 2명의 살인, 그것이 전부인지를, 그리고 한병수가 혼자서 칼을 든 적이 있는지를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2009년 경상북도의 한 교도소.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무기징역수 한병수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점호, 작업장, 저녁 독방,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편지뿐이었습니다. 한병수는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주로 오진만,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형에게 보내는 안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안부가 아닌 문장이 적혔습니다. 방이동 빌라에서 죽인 여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유영철이나 강호순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 이 편지가 오진만에게만 도착했다면 기록은 여기서 닫혔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수감동의 또 다른 재소자가 이 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위로 편지가 노출됐는지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 재소자가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는 것. 방이동, 유영철보다 심하다.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 경찰이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0달에 걸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익산 일대의 미제 사건 파일이 모두 꺼내졌습니다. 부검 기록을 다시 펼치고 범행 수법을 대조하고 두 사람의 진술을 기록과 하나하나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사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동 빌라의 두 주부, 가스 검침원을 가장하고 들어가 칼로 살해, 한병수의 단독 범행, 서초동 디스코텍의 여주인과 관리인, 97년 3월 새벽에 침입해 살해, 오진만의 단독 범행, 익산 서점의 20살 직원, 2001년 2월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오진만의 단독 범행, 미아동의 새벽길,
귀가하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칼로 공격한 사건. 한병수의 단독 범행. 제3장에서 이 두 남자가 처음 만났던 익산의 공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멘트 먼지 사이에서 피어난 기묘한 유대. 그때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관계가 사건의 열쇠였던 겁니다. 오진만이 먼저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95년의 교통사고, 은폐부터 서초동, 익산까지. 형이 보여준 방법을 동생이 따라했고, 한병수가 단독으로 칼을 드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유영철과 정남규가 서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기록이 정리됐을 때 최종 숫자가 나왔습니다. 7건의 사건, 9명의 사망자, 2명의 부상자, 10년에 걸친 범행. 누가 죽였느냐는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행 대부분이 이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서초동 살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익산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명이 죽었는데 법이 물을 수 있는 죽음은 4뿐이었습니다. 제5장에서 수사관들이 안도하며 파일을 닫았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한 가지만 더 물었더라면 이 두 남자가 석촌동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그 질문 하나가 없었기에 5명의 죽음은 4년 더 어둠 속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2011년 교도소 의무과 병동, 좁은 병실이었습니다. 긴 벽, 철제 침대, 머리맡에 놓인 수액줄,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창 너머로 교도소 담장이 보였죠. 침대 위에 오진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65의 나이, 수십 년간의 필로폰 투약과 음주가 남긴 대가.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한때 장도리를 휘두르던 손은 이불 위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반년 사이에 15kg 넘게 빠져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오진만은 죽음이 가까워지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석촌동 외의 범행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물어도 고개를 저었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간암 진단 뒤 오진만은 수사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초동 디스코텍 자신이 했다고. 97년 3월 새벽에 침입해 여주인과 관리인을 죽였다고. 익산의 행인치사 자신이 했다고. 익산 서점의 20살 직원 자신이 했다고. 한병수가 저지른 방이동과 미아동의 사건도 알고 있다고. 수사관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진만은 담담한 어조로 진술했다고. 눈물도 떨림도 없었다고. 마치 오래전의 일을 메모장에서 읽어내려가듯이. 단 한 가지. 익산 서점의 20살 직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오진만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다고. 왜 그랬는지는 오진만만이 알고 있었겠죠. 오진만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교도소 의무과 병동에서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진만의 자백 이후 법적 처리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서초동 살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익산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였죠. 자백은 있었지만 처벌할 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진만이 죽은 뒤 한병수에게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병수는 형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더 밝히겠다고. 사형수가 되고 싶다고. 편지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통이 교도소에서 발송됐습니다. 경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병수의 자백을 바탕으로 명일동 주부 살인과 미아동 살인 미수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병수는 현장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한병수는 돌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조작한 거라고. 자백과 번복, 번복과 재자백. 한병수의 진술은 그네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명일동 사건은 2차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미아동 사건은 기소까지 갔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에도 한병수는 5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석촌동과 방이동까지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병수가 형에게 보낸 그 편지의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알려지면 유영철도 강호순도 상대가 안 된다고. 그 문장은 한병수 자신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었을까요? 편지의 한병수였을까요? 법정의 한병수였을까요?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오진만은 2011년 교도소 의무과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65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있었는지, 무가 마지막을 지켜보았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병수는 현재도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2건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른바 쌍무기수. 여전히 편지를 씁니다. 때로는 자백하고 때로는 번복하면서 수신인은 계속 바뀌지만 내용의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 혹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 해결된 것보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무겁습니다. 석촌동 전당포는 사건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 고영식이 매일 아침 8시에 열었던 그 철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죠. 진열장 안에 남아있었을 시계와 반지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직원 신재우. 비명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22살. 다음 달 월급으로 학원비를 낼 예정이었던 청년. 그의 어머니는 그날 밤 10시 10분에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받지 않는 전화. 다시 거는 전화. 또 받지 않는 전화. 그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방이동의 2 주부. 가스 검침원이라는 말을 믿고 문을 열어준 사람들. 서초동 디스코텍의 여주인과 관리인. 익산 서점의 20살 직원. 미아동의 새벽길을 걷던 여성들. 9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물을 수 있었던 죽음은 4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은 공소시효의 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자백은 있되 처벌은 없는, 진실은 드러났되 정의는 완성되지 못한. 이 사건은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유영철이나 정남규에 비하면 이 2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9명이 죽었는데도 어쩌면 그것이 이 사건에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의 그림자에 가려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것. 교도소 안에서 편지 한 통이 우연히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이 9명의 죽음은 영원히 묻혔을 거라는 것.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한병수는 왜 그 편지를 썼을까요? 무기징역이라는 끝없는 시간 속에서 비밀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규모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었던 과시였을까요? 그리고 한병수의 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지에서는 자백하고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이 남자. 500통이 넘는 편지 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병수 자신도 더 이상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까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닫힌 파일 사이로 스며드는 질문들. 그 답은 기록 바깥에 있습니다.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